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좁아져. 이게 좀 많이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썩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네. 우선 우리가 2차원에서 대해서 배웠어요. 뭐 앞에서 이것저것 더 배우긴 했었는데 그거는 수면파 자체의 현상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거 배웠어요? 수면파 자체의 경계 조건 배웠고, 경계 조건 두 가지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두 가지 경계 조건을 합쳐서 선형화라고 해서 좀 풀기 쉽게 바꿔줬을 때, 선형화를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코사인 함수다? 뭐 그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코사인 함수로 나온 거에 대해서 속도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속도 포텐셜 계산을 했더니 이제 실제로 수면파 안에서 속도가 나왔고, 뭐 그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거기에 지수함수로 감소를 하고 그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수면파의 어떤 특성에 대한 얘기고, 그게 우리가 배 조파장을 푸는 데는 별 영향은 없어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푸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부 수업 수준에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배 주위의 수면파를 직접 계산해라 그런 거는 안 나와요. 뭐 궁금하다면은 다른 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선박 해양유체인가? 그 수업에서는 아마 할 것도 같은데 안 했어요? 그거 듣는 사람 없어요 지금? 뭐 안 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그 수업에서 뭐 이것저것 더 배워가지고 우리 배 주위 수면파가 실제 조파장이랑 어떤 연관이 된다까지 아마 배울 텐데, 제 수업이 아니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고, 하나의 컨트롤 볼륨을 잡았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얘가 뒤로 가면은 뭔가 수면파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수면파에 높이가 있었죠. 뭐 저번 시간 배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얘가 받는 저항이 있었고, 배가 가는 속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되는 파가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뒤에서 들어오는 애가 있고, 이 에너지로, 맞아요? 시간당 이 에너지, 이 뒤쪽 나가는 수면파가 들어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가 생각하기에 겪는 저항이 있고, 저항을 이겨내면서 U만큼 속도로 가니까 둘이 곱해주면 어떤 차원이 돼요? 1U이 돼요. 파워, 시간당 1. 시간당 1을 얼만큼 해주는 게 있고, 근데 얘가 또 겪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이 파를 만들어주는 게 있었잖아요. 파를 만들면서 해주는 1율. 그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우리가 2장 거의 뒷부분에 식이 하나로 정리가 됐죠. 어디 있니? 식 2.3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U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존재하는 파계의 수면파의 에너지 곱하기 단위 길이당 에너지예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 곱하기 속도니까 얘는 차원이 뭐가 되겠어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에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잖아요. 둘이 곱해주면 뭐가 돼요? L이 없어지니까 시간당 에너지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인륜의 차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수면파로 인한 에너지는 배가 가면서 해준 일 더하기, 왜냐하면 배가 가면서 해준 일이라는 게 수면파 만든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상유체에서 점성유체 아니에요. 배가 준 일이랑 그 다음에 여기 경계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다면 경계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앞쪽은요, 배가 갈 때 앞쪽은 평평한 바다니까 수면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오는 게 0인데 나갈 때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면,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수면파. 수면파 생성된 거라고 하면 될까요? 뭐 그렇겠죠. 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봤을 때 2차원 배에서의 조파 저항이기 때문에 얘를 3차원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배가 수면 위에서 본 거예요. 얘도 뭐 따지고 보면 2차원이긴 한데 그 2차원이 여기서 얘기한 2차원이랑 다르죠. 여기서는 이렇게 본 거고 여기서는 평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 보면 얘도 2차원이라고 써서 좀 헷갈릴까 봐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웠을 법한 랭킨 오벌로 해석을 하자고요. 그냥 배 생긴 거야 뭐 좀 랭킨 오벌이랑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실제 배 형상을 나타내겠다면 더 많은 소스랑 싱크로 좀 더 배 모양을 비슷하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원래 2.4에 나온 패널법인데,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룰 건 아니니까 그냥 랭킨 오벌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연속적이라면 이 랭킨 오벌이 쭉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뭐하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산화돼 가지고 이산화란 말 배웠어요? 수치 해석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산화 안 배웠어요? 수치 해석 때 뭐라고 배워요? 연속적으로 있는 거를 딱딱딱 시간별로 잘라가지고 보는 게 이산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속적인 거를 쪼개가지고 순간순간을 보는 게 이산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요. 뭐 구조 해석 같은 거 할 때 혹시 구조 해석 뭐 수업할 때 프로그램 썼어요? 아직 안 했어요? 4학년 2학기 때에서? 그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연속으로 나와 있는 방정식들을 그걸 바로 해를 구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시간별로 공간별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해를 구하거든요. 그런 게 이산화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랭킨 오벌이 앞으로 쭉 가면서 파를 만드는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칠판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뭐 t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t가 0일 때 랭킨 오벌은 뭐 그렇다고 치고 랭킨 들어오는 유동 아니면 배가 가면서 만나는 유동이 있겠죠. 걔 말고 수면파만 생각을 해보게요. 배가 앞으로 왔으니까 수면파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여긴 소스잖아요. 그럼 소스는 유동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높다고 치면은 여기서 생기는 수면파는 딱 이 위치에서는 파정이 생겨요. 높은 데가 파정이죠. 파정. 그 다음에 주위에 점선으로 표현한 파저. 그 다음에 실선으로 표현한 파정.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이 수면 평면에서는 2차원 말고 우리가 평면상에서 볼 때는 여기 수면파에서 뭔가 교란이 땅하고 생기면 걔가 한 방향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죠. 사방으로 퍼져요. 수면을 따라서 퍼질 거 아니에요. 수면파가. 여러분들이 물 위에다가 뭐 떨어뜨리면 수면파가 어떻게 퍼져요? 동그랗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그랗게 퍼지는데 이 순간에 이 배가 놓여 있을 때 소스에서는 파정이 생길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퍼지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이겠죠. 그림이랑 매칭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원 그려놓은 거? 여기서 시간 너무 쓰면 안 되는데. 소스가 있을 때 수면파가 소스의 영향을 어떻게 받냐면은 얘가 있을 때 소스는 위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퍼질 거예요. 멀리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평면에서는 원형으로 퍼져나가니까 얘가 나갈수록 강도가 작아지겠죠. 멀리 퍼질수록. 여기에서는 쭉 가도 강도가 유지되는데 그거는 그냥 가상으로 2차원으로 한 거고 실제 수면파는 이런 식으로 퍼질 거예요. 하나의 점에 땅 하고 여러분들이 때리면은. 이거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 점은 여기에 대응될 거고 여기 아래는 파저잖아요.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 파정은 실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는 싱크잖아요. 싱크는 유동이 들어오는 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압력이 낮은데 낮으니까 유동이 빨리 오겠죠. 그럼 파저에서는 싱크에서는 파저가 생겨요. 수면파에 대응을 하자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겨요? 파저에서 파정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여기는 없고 여기 위치에 대응되는 데는 실선으로 나오고 뭐 여기는 맞죠? 여기는 점선으로 그리고 서로 간섭이 나죠. 이런 데는 간섭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면파는 서로 중첩이 되잖아요. 누구는 파정이 오고 누구는 파저가 왔어요. 그냥 더해서 얼마 되면 뭐 0일 수도 있고 조금 작은 수일 수도 있고 여기는 뭔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에 대응되는 파정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랭킨 오벌이 있을 때 거기 주위의 파도는 어떤 모양으로 될까요? 여기 사이는 중첩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가 나오지 않고 이쪽은 이제 싱크나 소스나 둘 다 멀어질수록 수면파는 약해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배 앞머리인데 배 앞머리 쪽은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겠어요? 앞에 있는 소스의 영향을 크게 받겠죠. 뒤쪽은 싱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배 옆에 수면파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소스랑 싱크 하나하나만 갖고 있는데 실제 배는 더 복잡하잖아요. 그럼 싱크랑 소스를 더 많이 배치해서 이 랭킨 오벌 형상을 진짜 배랑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각각의 소스랑 싱크로 인한 수면파들이 있죠. 걔네들을 다 더한 것처럼 배 주위 실제 수면파가 나올 거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파장을 해석을 해주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걸 했고 그럼 그 다음에 t가 1이 됐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런 파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순간순간마다 배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게요. 원래는 연속으로 쭉 가면서 만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를 칠판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수면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수면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멀리 퍼질수록 강도는 약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방에서 소리를 딱 내면은 퍼질수록 약해지잖아요. 뭐 똑같은 파동이니까. 그렇죠? 멀리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면파가 속도가 좀 줄어요. 얘는. 그 자세한 내용은 해양유체 책에 보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멀리 퍼질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그래서 이 순간에 만든 수면파가 배가 가는 방향으로 쫓아오겠죠. 쫓아는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져 나가니까 이쪽 성분은 배를 쫓아가잖아요. 나머지는 뒤로 퍼지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에 타고 있으면 자기를 쫓아오는 성분만 보이거든요. 멀리 가는 애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때 만든 수면파가 매직이 다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서 만든 수면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만든 파가 가로 방향으로 오는 파가 있고 사선으로 오는 파가 있어요. 딱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 타면 대충 이런 수면파가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식으로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이 책엔 안 나와가지고 이런 걸까지 해석은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각도랑 배 중심 각도랑 했을 때 여기 각도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게 19점 몇 도였는데? 3호도인가? 제가 그 수업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사이버 캠퍼스에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선박 해양유체 책에도 있을 거고 뭐 수면파 관련한 책에는 다 내용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찾아서 보시면은 실제 수면파는 랭킨 오벌로 해석을 하는 거는 뭐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저항추진 책에서도 2.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랭킨 오벌로 해석해가지고 소스랑 싱크를 놓고 거기에 대응되는 수면파가 서로 중첩을 하면 배 옆에 파괴가 완성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걔가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가 우리가 원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퍼져 나갈수록 수면파의 파고도 약해지고 속도도 정확히는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서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중첩이 되면은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런 파괴가 나온다. 까지가 원래 조파저항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까지만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딱 자르면은 이제 나중에 조파저항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배 입장에서 컨트롤 볼륨을 뭐 어떤 식으로 잡든 간에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파의 에너지가 작을수록 조파저항이 작은 거잖아요. 컨트롤 볼륨 벽면을 경계를 통해서 나가는 애들이 작으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작으면은 얘가 파에 해준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작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배 입장에서 조파저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각각의 파들이 작아지면 좋겠죠. 그럼 랭킨 오버리 소스랑 싱크가 강도가 약하면은 그로 인해 생기는 파도 작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랭킨 오버리에서 소스 싱크 크기가 작으면은 랭킨 오버리 그만큼 날씬하다는 뜻이거든요. 날씬하고 작고 뭐 이제 배가 날씬할수록 이라는 얘기가 되고 또 나중에 5장에서 좀 중요하게 배울 내용인데 소스랑 싱크끼리 여기 배 중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들이 중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가 0이 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잘 중첩을 시켜서 파가 적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생긴 작은 파들은 뒤로 가봐야 작은 파들이겠죠. 그러니까 경계면을 나갈 때 작은 파로 나가거든요. 만약에 설계를 잘못해서 중첩이 안 되고 이렇게 크게 나오는 애가 흘러서 경계면 밖으로 나가면은 조파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배를 설계할 때 조파저항은 결국에는 발생하는 파끼리 최대한 간섭을 잘 시켜서 파를 작게 만들어 주는 게 설계 목표가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 개론이나 아니면 선박 설계점에 배웠을 법한 구상선수 배웠어요? 개론 때문에 확실히 배웠잖아요. 구상선수라고 해서 배 앞쪽에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 그것도 저속선은 안 그런데 고속선은 그 구상선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파가 선수에서 생기는 파랑 서로 상쇄하는 걸 목표로 해요. 선수 어깨에서 생기는 파랑.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조파저항 설계에서 파괴의 상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모든 속도에서 파괴를 상쇄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속도에서 파괴를 상쇄시키도록 잘 설계를 하죠. 혹시 파괴라는 말 안 들어봤을까 싶은데. 네, 여기까지 하고 자를게요. 여러 개의 웨이브로 구성된 게 파괴예요. 웨이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파들이 모이면은 서로 중첩이 되잖아요.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을 했죠. 이제 점성 저항으로 본 수업으로 넘어갈게요.